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20년 03회차 지난 5월 31일 날 진행됐던 국가공인 CS 리더스 관리사 정시 시험이겠죠. CS 실무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에티켓과 관련해 테이블 매너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테이블 매너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1번, 식사 중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2번, 음식이 담긴 식기에 직접 입을 대고 먹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 접시가 대표적일 거고요. 3번, 테이블에서 화장을 고치는 것은 예의의 어긋나므로 주의해야 된다. 여성분들은 화장실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4번, 종업원을 부를 때 손을 높이 들고 소리내어 불러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제 비즈니스 에티켓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른손만 들고 계시면 웨이터가 확인하고 접근하게 되면 그때 뭔가를 주문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요청을 하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5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맞습니다. 2번 기업 윤리 강령의 제정 및 지도, 감독. 이걸 과연 기업의 윤리 강령이라든가 이런 관점을 내부적으로 정해야 되는 건데 이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해야 될 책무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2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소비자기본법 문제를 지금 처음 보고 계시는데 법령 문제에 대한 거는요 아주 한 글자, 두 글자 이런 워딩의 아주 세밀한 부분을 체크하고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법조문을 문제로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요 오해 또는 중의적 의미 이런 거에 대한 건 출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문제 푸시는데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거.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 5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1번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입법 및 정책의 결정. 하나만 여쭤보면 우리나라 입법기관 어딥니까? 네, 우리나라는 입법기관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뭔가를 입법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이 거리가 먼 설명으로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원래는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라는 게 맞는 설명일 겁니다. 네, 정책의 연구와 건의가 맞는 내용이지 정책의 입법 및 정책의 결정, 자 이건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회 임명 또는 위촉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게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촉위원 또는 위촉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게 되면 가장 저희 CS 리더스 관리사 시험에서 대표적인 게 변리사가 오답 첫 번째, 두 번째는 숫자를 꼭 좀 확인해 보셔야만 됩니다. 하지만 숫자가 만약에 없다면 그때부터는 전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24번 문제 같은 경우 잘 보시면 변리사는 없습니다. 변리사는 없다면 두 번째는 숫자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가 지금 되어 있는 건 5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촉위원이라고 나오는 문제를 잘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3급, 4급의 공무원입니다. 5급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보시면 제가 지금 암기하거나 알고 계시지 않더라도 푸는 방법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리사를 첫 번째 찾아보셔야 되고, 변리사가 아니라면 숫자를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법조문에 있는 거 잘 보시게 되면 거의 3급, 4급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번째 판단 어떤 문제풀이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숫자까지도 올바르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한 가지, 다섯 개를 한 가지 나머지 방법은 다섯 가지 보기를 읽어보시고 거기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장 원하지 않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한번 문제풀이에 대한 것들을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될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용어 제2조의 정의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저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1번 정보 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2번 과학적 연구란 민간 투자 연구를 제외한 기술의 개발과 실증입니다. 실종이 아니라 실증, 기초 연구, 응용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자, 얘가 잘못됐습니다. 2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2번은 실제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 연구, 응용 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 연구를 제외한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꼭 체크해 놓으시고 기억하셔야 되고, 2번 보기 중에 개발과 실종이 아니라 실증입니다. 오타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이후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이전에 알려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맞습니다. 2번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맞죠? 3번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맞습니다. 4번 개인정보 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 자, 4번이 아닙니다. 이 4번 문제는 제가 왜 다른 설명을 드리지도 않느냐, 실제로 매번 이 문제 오답으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출제 문제와 실제로 정답을 좀 연결해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법규 준수 현황을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알려야 할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다음 문제.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관련하여 다음 보기의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오탈자가 있네요. 보기 은데 보기 2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기 개인정보 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유출할 수 있는 답은 1000명입니다. 자, 이 문제 유형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기 내용을 저 파란색 부분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신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에 대한 걸 1000명이라는 것과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문제 유형입니다. 체크해 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 방법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가 나옵니다. 독서나 자기개발, 활동. 자, 정답을 이미 지목하고 있습니다. 독서나 자기개발 활동과 같이
담당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학습자의 역량 향상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자 중심의 의도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자,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독서나 자기계발 활동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셔야 되는 게 뭘까요? 네, OFJL입니다. OFJL이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자기계발이라고 좀 알고 계셔도 될 만한 내용이죠. 그래서 독서나 자기계발 활동이라는 관점을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될 만한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교육훈련 기법 중 사례연구법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사례연구법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실 키워드는 토론일 겁니다.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보게 되면 1번 생각하는 학습 교류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될 리가 있을까요? 토론이라는 게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학습 교류가 가능하다 라고 바꿔야 되고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학습 교류가 가능하다 라고 하면 사례연구법의 장점이려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학습 교류가 가능하다. 쌤, 이건 사례연구 교수법의 장점이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 맞으려나?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하는 학습 교류가 매우 어렵다는 수정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학습 교류가 가능하다로. 그래서 1번이 오답이에요. 가능하다로 바꿔버리면 사례 연구 교수법의 장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워딩의 실수는 양해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0년도 3회차 실무론 마지막 문제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시 슬라이드 디자인 원리 중 균형성에 대한 걸 물어봅니다. 균형성입니다. 균형성. 자, 이렇게 되면 1번 공간을 느끼게 하고 입체감을 줍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원근법이겠죠. 2번 내용의 배열에 흐름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뭘까요? 조직성을 얘기합니다. 3번 중요한 부분은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한다. 이걸 저희가 강조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4번 심미적으로 좋은 배치가 되도록 한다. 자, 이게 균형성에 대한 내용이겠죠. 심미적으로 좋은 배치가 되도록 한다. 5번 전하려고 하는 필수적인 정보만을 제공해 준다. 이걸 단순성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잘 보시면 CS 실무론 총 30문제를 이전 영상까지 해서 같이 보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전처럼 문제만 읽으면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 유형의 스타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CS 개론처럼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CS 실무론에 대한 시험 준비는 실제로 확장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동영상의 내용이 문제풀이의 내용이 조금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한다면 실제로 서점에 가시면 도서가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집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집이라든가 나는 도서의 형태로 준비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해 보시면 제 네이버 카페 메인 화면입니다. 물론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일 형태로 된 기출문제 분석자료 파일을 분석자료 문제집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매하시는 분만 카페에 가입을 허락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허락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카페에 제공되는 공유되는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 가입하시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확인하는 건 구매하셔야 되는 절차가 있다는 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2020년도 04회차 지난 6월 12일날 6월 12일이 맞나요? 그때 진행이 됐던 실제 CS 리더스 2020년 4회차 정기시험 문제풀이 분석자료 동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